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2월 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제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좀 목소리가 이렇게 잠겼고요. 사실 이 목 이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오늘 영상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0.0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6%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2월 9일 이제 올해 두 번째 옵션 만기일이었고 크게 뭐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을 급락을 하거나 급상승을 하거나 뭐 그런 상황은 없었고 기관 투자자가 조금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2480포인트에서 지금 이 지수를 지키고 있고요. 상단 라인에서 아직까지 2500선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증시가 계속 이 구간을 유지를 하면서 바닥 라인을 점점 높여간다는 추세가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옵션 만기일에도 큰 이벤트 없이 지나갔다는 것은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처음으로 바닥 라인을 다지고 상단을 테스트하는 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2500선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단기적인 이 증시의 박스권이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돌파를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상단 라인은 아직까지는 어디까지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는 오늘도 매도를 좀 했습니다. 옵션 만기일까지 좀 마지막까지 바짝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일 다음 내일부터 2월 10일부터 기관 투자자가 또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이틀 정도 매수를 또 해주었고요. 옵션 만기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금 연초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계속 이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확실히 추가적인 뭐 하락이 나오더라도 금방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이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동안 이제 약하게 힘을 움츠렸다가 지금 드디어 좀 시작을 한 것 같고요. 800포인트까지 거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다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코스피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가서 241선까지 왔습니다만 여기서 이 장기 평선을 뚫고 더 올라가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지수 전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은 아주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 코스닥 지수도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259원이고요. 이번 월봉은 2월달은 좀 반등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을 했지만 뭐 이대로 그대로 이제 V자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많이 올라가더라도 1,3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환율이 더 올라갈 만큼의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그런 수순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파월 의장이 금리를 조금 더 올린다라고 해서 이 미국 이 원달러가 확 올라가거나 확 떨어지거나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로 진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미 달러를 현금화시키고 그 원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이제 외국인 투자자 매수량이 늘고 있고 이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것도 저 환율 시장과 좀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이제 약 상승, 한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유럽 증시도 같이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 출발 좋게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는지는 계속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가 피크를 찍지 않았고 그 금리가
언제 본격적으로 내릴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지만 시장이 반전된다라고 해서 계속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은 횡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라인을 다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61%, 어제보단 조금 내렸지만 그 라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지금 특별한 지표는 눈에 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옵션 만기일 잘 지나갔고요. 내일 증시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10원 하락해서 1.3% 하락했고요. 15,88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뭐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코스피가 큰 변화 없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뭐 1% 수준에서 뭐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최근에는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이제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좀 쉬었는데 조금 불편하시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15,990원으로 시간의 가격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110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 발표, 그죠? 잠정 실적이 공시가 되는 날이었고요. 그 실적은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순이익이 조금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이제 크게 나왔지만 시장은 그 마이너스에 집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지금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량도 크게 많지는 않았고 평소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IR 자료를 보면서 같이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지금 235만 주, 평소보다 더 많이 감소를 했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효과에 크게 거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난하게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하루 이제 380원 상승을 했는데 210원 반납하면서 절반 정도를 또 반납하면서 힘겹게 올라가면 또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거래량이 없구나. 그러고 올라가더라도 내려갈 수 있고 내려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이구나. 그래서 그냥 횡보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제 그 횡보하는 과정에서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는지, 그리고 뚫어줄 자리를 뚫어주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런 내려간다면 이제 15,000원 라인을 바닥으로 잡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15,000원을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호구름선 이쯤에서 반등을 좀 시키면서 올라가주면 좋겠는데요. 내일부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이 추세대로 좀 진행이 되면서 이 세기형 패턴을 좀 더 완성을 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7,400원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시기가 이제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오래 좀 횡보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루한 느낌도 있고요. 거래량이 뭐 움직이지도 않고 호가 자체도 지금 10원으로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루즈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분명히 이제 매수하는 세력들은 매수를 해 주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분명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위로 올라갈 겁니다. 자, 월봉은 뭐 크게 변화 없었고요. 투자 수급으로 가서 기관 투자자는 16만 6천 주, 외국인 투자자는 23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옵션 만기일임에도 뭐 크게 많이 매도한 것 같지는 않고요. 금융 투자가 14만 주 매도하면서 최근에 이 기관 투자자의 코스피 매도 패턴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험 투시는 이제 매도를 좀 멈추고 오늘은 조금 매수를 했고요. 이제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그동안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에 또 이제 한꺼번에 매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계를 좀 했었는데요. 우려와는 다르게 오늘도 매수를 하면서 최근에 매수 패턴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 투자자가 많이 매수를 하는 추세인데요. 계속 매수세가 이어가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모펀드는 오늘도 매도를 하면서 5일 정도 매도를 했고요.
결국에는 중요한 점은 최근 이 2달 동안의 이 수급 자체가 계속 개인 투자자의 매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 지금 개인이 바짝 매수를 하더라도 집계 자체가 이렇게 많이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도를 했을 만큼 이때까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추후에 이 수급과 차트의 흐름을 좀 더 보고 우리의 변치 않는 그 기업 비전이죠.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차트에 너무 크게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국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매도 잔고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1250만 주로 30만 주 가량 늘었고요. 평소 수준보다는 조금 이제 높은 편이지만 크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50만 주라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이때까지 국매도 잔고는 뭐 그냥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이후에 이 국매도 잔고가 또 높아지는지 그런 것들 계속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국매도 잔고는 이 정도에서 빠르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 대차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나오진 않았고요. 뭐 지금 크게 이슈될 것은 없었습니다. 어제도 대차 잔고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고 오늘도 큰 변화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내일 정도에 이 대차 잔고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외국인 추정도 지금 22만 주 매도해서 네, 지금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 12%대 계속 유지를 할 것 같고요. 큰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라는 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로 네, 가볍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IR 자료를 좀 보면서 네, 하나씩 오늘 실적과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맑은 목소리로 네,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굉장히 좀 거북한 목소리네요. 그래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적 및 이제 사업 전망에 대한 이 보고서가 애널리스트에 발표한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볼 거고요. 한 23페이지 정도 되네요.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2022년 경영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미 뉴스에서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발표된 것에 의하면 자, 여기는 이제 이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부문 경영 실적입니다. 그래서 부문이 있고 이제 연결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연결은 이제 자회사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연결을 해서 네, 합쳐가지고 이제 실적을 낸 거고 이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개별로 경영 실적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개별이 좀 더 중요하고요. 분명히 이제 연결도 중요하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선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개별 실적을 보면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를 보면은 수주 2021년에는 6조 3천억 원, 네, 요 단위가 이제 억 원입니다. 그래서 6조 3천억이고요. 2022년은 7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조 2천억 정도가 추가로 수주가 되었고요. 네, YOY 이 전년도 대비 20%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수주 잔고도 이제 13조 4천억에서 14조 4천억으로 1조 정도 상승하면서 7.6% 상승했고요. 매출액도 4조 7천억에서 6조 5천억으로 네, 개별이기 때문에 6조 5천억 이렇게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15조, 뭐 10조 이런 거 보다가 이제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으로 따졌을 때 얘기고요. 연결 뭐 10조, 15조 이거는 두산 밥캣, 뭐 두산 퓨얼스 이런 거 다 합쳐서 낸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 실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도 지금 작년 대비 네, 한 1조 2천억 정도 거의 2조 가까이 늘었네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조금 줄었습니다. 한 2,400억에서 1,600억 정도로 좀 줄었고요. 자,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기타 영업 외 이게 800억에서 8천억까지 마이너스 8천억까지 늘면서 단기 순손익이 8,600억까지 이렇게 거의 1조 가까이가 순손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게 늘었다는 점이고요.
이 영업외 손익도 마이너스 9,800억이고요. 영업외 손익은 이제 이자 수지와 기타 영업외 이 두 가지를 합친 건데요. 결국에는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이자 수지, 그죠? 이자 비용은 줄었고, 기타 영업외 이 비용이 뭐길래 이렇게 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부채 비율 170%에서 118%로 확 줄었고요. 순차입금도 3조 9천억에서 2조 5천억으로 거의 1조 4천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영업의 마이너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가 개선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했지만 매출액 대폭 증가했고요. 수주 잔고, 수주, 네. 사실상 기업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수주와 수주 잔고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상단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던 그 부채 비율이 줄었다는 것, 단기 차입금이 줄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크게 늘었다고 해서 부채 비율이 늘지도 않았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 순이익은 현금 유출이 없는 일회성 평가 손실 반영 등으로 적자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 유출이 없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현금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 나중에 사업 보고서가 나오면 유동 비율도 좀 계산을 해드릴 텐데 그 유동 비율이 조금 낮긴 하지만 지금 현금이 완전 모자라서 다시 한번 뭐 유상증자를 해야 되거나 뭐 블록딜을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 일회성 평가 손실 이게 이제 PRS가 있고요. 그죠? 두산바켓에 대한 그 PRS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자회사가 투자한 그 주식 가치가 또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로 잡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죠. 굉장히 이제 이 순이익까지 좀 좋게 나왔다면 상당히 이제 이 인식이 좋았을 텐데 순이익이 그 일회성 비용으로 좀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회성이라는 것은 지금 손실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 주식이 올라가거나 PRS 그 파생 상품이 주가도 이 두산바켓 주가가 올라가면 회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일회성 비용 때문에 손실로 잡힌 것이지 실제로는 기업이 굉장히 크게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점은 네, 수주 잔고가 늘었고 부채 비율이 줄었고 네, 매출액도 늘었다. 이게 외형적으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 그다음에 재무 연결 실적을 보겠습니다. 연결 실적도 2021년 대비 2022년 15조로 지금 매출액이 확 늘었습니다. 40% 가까이가 늘었고요.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도 20% 정도 늘었지만 두산밥켓이 아주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두산밥켓이 지금 상당 부분 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 늘었다. 그러면 개별로 보았을 땐 두산에너빌리티는 크게 뭐 20% 정도면 이 40%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이 수혜를 보는 게 아니지 않느냐. 실제 이 실적이 두산밥켓의 공이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상 이제 두산밥켓의 지분 40% 정도를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밥켓의 지분 가치가 높아질수록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결 매출액도 증가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0% 정도 늘었다는 점, 영업이익도 지금 1조를 돌파하면서 1조 100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7.4%로 진행이 되었고요. 영업이익률도 지금 네, 굉장히 높죠. 그리고 아까 그 두산에너빌리티 개별 손익 때문에 지금 이 순손익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결로 4,600억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아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개별로는 마이너스 8천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차입금은 뭐 두산에너빌리티 자체만으로 감소한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은 순차입금 줄었고 영업이익 1조 돌파했고 매출액 15조 돌파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나오듯이 에너빌리티의 일회성 평가 손실 및 그 영향으로 적자 전환이 되었다. 순이익이. 그리고 영업이익은 원자재가 인상 영향으로 사실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지금은 밥캣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다. 그리고 에너빌리티, 밥캣, 퓨얼셀의 세 이 기업의 모두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결 매출액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외형 성장을 지금 두산 퓨얼셀, 밥캣, 뭐 에너빌리티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단가 상승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줄었지만 두산 밥캣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 앞으로 전망도 아주 좋습니다. 두산 밥캣. 그리고 두산 퓨얼셀은 조금 약진을 하고 있지만 확실히 네, 미래 성장성이 있습니다. 이 퓨얼셀 관련해서도요. 그래서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순이익 관련해서는 일회성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두산 밥캣 주가가 좀 올라가고 이 시장이 개선되면 분명히 저 마이너스도 극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목차. 네, 여기 두 번째고요. 2023년 중기 사업 전망과 2023년 수주 전망, 2023년 중기 사업 전망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망으로 이제 수주 얘기가 먼저 나올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신한울 3, 4, 5기 등 대형 원전 및 SMR 수주 확대를 통해서 전년 대비 1조 247억 증가한 약 8.6조를 수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2021년도에 6조 정도를 수주했고요. 2022년도에 7조 5천억을 수주했고요. 지금 이제 8.6조를 수주하기로 했다라고 하죠. 네,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점점 이제 수주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고 그만큼 2019년부터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외형 성장을 다시 하고 있다. 이전 그 상황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신규 수주 8.6조에는 원자력이 3.1조, EPC가 1조 8천억이고요. 신재생이 1조 3천억, 그 다음에 서비스가 이제 2조 2천억입니다. 요거는 아마 이집트 원전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은 이집트 원전이 아니고 여기 아래에 다 나와 있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신한울 3, 4, 5기가 2.3조, SMR이 0.8조, 중동 복합 화력이 1.7조, 동남아 복합 화력이 0.2조, 그 다음에 네, 국내 대형 가스 터빈이 이제 실증이 5천억이죠. 창원 연료 존재도 이제 6천억 정도, 수소 신재생 2천억,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6조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 강조를 해놓은 상황이 원자력 수주 비중 확대로 향후 수익성 개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이 순이익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점이고요. 앞으로 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수주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점이고요.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신재생 이렇게 네 가지로 경쟁력 있는 사업 부문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중점 사업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SMR 사업을 확대하고 GT 서비스 조기 사업화를 통한 투자 집중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개선, 이 필요 없는 그런 뭐 사업 철수,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일시적인 수익성이 저조가 예상이 되지만 중점 사업이 확대되는 2025년 이후에 급격한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불확실성 제거, 지속 적자 및 향후 수익성 개선이 불확실한 사업과 해외 자회사에 대한 페이스아웃 지속 검토죠. 그래서 뭐 두산 밥콕이라든지 뭐 그 다른 또 해외 자회사를 매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은 확보를 하고 크게 지금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매각을 하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2025년 이후까지 좀 보았을 때는 대형 원전과 SMR 확대로 중기 평균 10조 이상의 수주 달성이 예상된다. 지금 2023년은 목표를 8.6조로 했지만 10조 이상까지 매년 수주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지금 계속 앞으로도 2023년, 24년, 25년 이렇게 기업이 성장을 할 거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네 가지 사업이 이 네 가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전 시장은 뭐 우리 맨날 살펴보니까 제가 매일매일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체코
2022년에 입찰 제안서 제출 완료했고요. APR 1000 모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 연계 제한 등으로 경쟁국과 차별화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체코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 두산 스코다 파워죠. 그게 있기 때문에 또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강점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폴란드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민간 발전사 제팍 주도로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와 신규 원전 건설 추진하고 있고요. 정부 간 MOU 완료 및 2023년 내에 이제 경제성 검토를 한다. 부지 선정까지 그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 원전은 2기 발주 예정인데 이제 참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영국은 UAE와 공동으로 이제 신규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AE는 이제 후속 사업 준비를 또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국가 벨기에, 카자흐스탄, 베트남, 남아공, 튀르키예, 슬로베키아, 슬로베니아, 핀란드, 네덜란드, 필리핀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검토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유력하게 검토되었던 국가가 영국과 폴란드, 체코 요 정도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UAE는 이 후속 발표가 나면 아주 유력해 보입니다. 사우디는 아직까지는 크게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이제 대형 원전은 진행 중이다라는 점. 그 다음에 SMR 시장을 보시면은 먼저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 전망을 전년 대비 25% 상향을 했고요. 지금 2030년에는 535기가와트, 2050년에는 870기가와트가 될 정도로 지금 매년 전망치를 계속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립연구소 INL은 신규 건설 원전 중 SMR 비중이 2050년까지 50% 수준까지 확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2030년 정도가 되면 한 3분의 1 정도가 소형원전 수준이 될 것 같고 2050년에는 거의 50대 50으로 비중이 동등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SMR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SMR 수주 전망을 이렇게 2028년, 2032년에는 1.5조 평균 매해 평균 1.5조의 수주를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뉴스케일 파워와 그 지분 계약을 통해서 3조 원을 기자재 공급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고요. 2023년, 2024년 해서 지금 이미 1조 이상 수주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터빈 시장인데요. 가스터빈도 마찬가지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로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추세가 2022년부터 32년까지 계속 성장을 한다는 것이고요. 대형 가스터빈 복합이 이제 550메가와트 기준으로 약 820기 규모로 지속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시장이고요. 요거는 이제 전 세계를 보았다면 이제 국내를 보았을 때는 2023년 대비 2036년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550메가와트 기준 38기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약 14조 원 규모의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자재 9.4조, 서비스가 4.5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현재까지 43.5기가와트의 이 가스터빈 시장이 거의 100% 외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후에는 국산화를 위해서 국산화 제품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중 이제 14조 원 중에 30% 정도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수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스터빈도 아주 큰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이 공급이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 시장이 또 커지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그 유지 보수 O&M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외형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다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국내 시장에는 2023년 자체 개발 대형 가스터빈 상업운전 및 보령식 복합, 분당 열 병합 등 한국형 표준 복합 계약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해외 시장은
국내 가스터빈 공급 실적 기반으로 미국과 사우디의 진출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스터빈 시장에 대한 납품도 중요하지만 파트 공급, 로터 정비, 성능 개선, 장기 유지 보수 시장 진출이 가능하고요. 이미 두산은 2022년 가스터빈 로터 정비 사업을 수주를 했었고 2023년 가스터빈 파트 제작, 성능 개선, 기술 개발 완료 및 2024년에는 미국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산 스코다 파워가 그 터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요 자회사고요. 그 기술을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가스터빈에 대한 주요 기술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3D 프린팅과 같은 그런 기술로 소재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고요. 아주 정밀한 소재를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소재에 대한 연구 개발을 계속 진행하면서 고온, 고압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같이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풍력 시장입니다. 풍력 시장이 지금 사실 가스터빈 시장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고요. 2022년 기준으로 65기가와트 수준이었는데 글로벌 시장이 2032년 기준으로 427기가와트로 6.7배가 상승하는데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1.9기가와트 아주 부족하죠. 2032년에는 25.9기가와트로 13.6배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하는 점이고, 그런 제품 국산화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유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에 지멘스 가메사와 또 이제 계약을 했었죠. 그래서 대형 풍력 터빈과 그다음에 지멘스 가메사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할 때 두산 이 역량을 발휘해서 생산 기지를 이제 두산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계약이었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2023년에는 이제 수주가 거의 없습니다만 27년으로 가면은 4조 원으로 이제 이 국내 기자재 시장과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풍력 시장이요. 그리고 32년에는 9조 가까이. 그래서 지금 아주 큰 시장으로 커지는 것이고요. 지금 국내 시장, 베트남 시장, 이런 풍력 시장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메가와트급 차세대 모델을 통한 풍력 터빈 공급 확대, 그리고 지멘스 가메사와 기술 교류를 통해서 대형 모델 협력 추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 하부 구조물, 모노파일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한다라는 점. 그래서 풍력, 가스터빈, SMR, 대형 원전 모두 지금 아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전망이고 2025년 이후에는 10조 수주를 크게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3년 초반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그런 가치가 미리미리 반영이 되어 갈 것 같고요. 예를 들어 2차 전지 산업도 매출액이 크게 발생하기 전에 이미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미리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는 더 빨리 상승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 붐이 다시 일어났을 때 이 수혜를 보는 이 기업들이 주가가 분명히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타이밍을 올해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 초는 급격한 상승보다는 완곡하게 이제 자리를 잡는 거라고 한다면 올해 한 중반 정도쯤에 반응이 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쯤이면 코스피도 반응이 좀 올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실적은 아까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부채 비율과 그 다음에 이 매출이 계속 개선이 되고 성장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일 옵션 만기 이후 첫 시장이 열리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